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요 근수축에 관련돼서 기량을 한번 봤죠. 영상도 한번 봤나 이거? 예. 이번 시간은 뭐부터 할 거냐면 근수축 할 때 ATP 필요하죠? 뭐 할 때 필요하지? 예, 마이오신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스트로크 운동하려면, ATP가 있어야 되죠. 그 ATP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첫 번째, 근육에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변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인산기를 ATP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P를 ATP로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게 많으면 좋은데 근육에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 몇 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있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죠. 그 어떠한 단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인산 갖다 붙여주면 ATP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의 어떤 물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뭐 익히 아는 산화적 인산화 방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가 어디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내막. 미토콘드리아 내막.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왜 필요하지? 그치, 전자맨 마지막에 받아주는 애니까.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 포도당 한 분자가 ATP를 몇 개나 만드냐? 자, 해당 과정을 거치면 만들어지는 게 두 개, NADH. 그 다음에 난리 났네. ATP 몇 개? 두 개의 ATP. 두 개 쓰고 네 개 나오죠? 그 다음에 TCA 돌리면, 자, 피루부산 한 분자 기준으로 TCA 회로 돌리면 만들어지는 게 뭐지? NADH 몇 개? 3개, 4개? 4개. 왜 4개?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이드일 때 하나. 그죠? 아는 척. 몰랐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FADH2? 하나, 2개. 한 개죠. ATP 몇 개? 한 개. 이게 2개씩 생기죠. 자, 그러면 ATP가 총 몇 개 생기냐면은 여기 2개하고 요거 2개하고 해서 4개. 그 다음에 NADH가 몇 개냐면 여기 8개하고 여기 2개에서 10개. 2개 FADH2. 그래서 이거 한 개당 3개로 잡으면 30개 ATP. 요거 2개로 잡으면 4개 ATP. 그래서 총 3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그죠? 다만 산소가 있을 때. 자, 세 번째 방식은 무산소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무산소 환경이라는 게 뭐 내가 숨을 안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양만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무산소 상황이 되는 거죠. 잠깐 동안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금방 쓴다 그래서 몇 초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거 해서 크레아틴, 인산, 오린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산소가 없어. 그러면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가 돌아가서 에너지를 얻냐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분자의 ATP, 이거. 근데 해당 과정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NAD 플러스가 필요하죠.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 피루부산에다가 젖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산소 없이 빠르게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 만들어지는 ATP의 수가 적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산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ATP를 만들어서 근육에 공급한다는 얘기죠. 여기 뭐 이쁘게 잘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근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요거.
자, 근피로라고 하는 거는 근피로는 신경이 명령을 내렸는데 근육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뭐 많이 있죠. 여러분한테 뭐 아령을 들게 한다든가 역기를 들게 한다든가 뭐 하면 이렇게 막 처음에 막 하다가 점점 이게 느려지다가 안 올라가겠죠, 팔이. 나는 틀림없이 명령을 내리고 있지, 올리라고. 근데 안 올라가죠. 이런 상황들. 이와 같은 신경이 명령을 내렸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추성 피로와 말초성 피로가 있는데, 중추성 피로는 실제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하기 싫다는 거죠. 네. 그냥 하기 싫어서 점점 근육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추성 피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느껴지냐면 피곤하거나 피곤하면 모든 게 하기 싫으니까 피곤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러면 중추성 피로 현상이 굉장히 쉽게 오죠.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거 뛸 때도 처음에 몇 발 걸으면 이제 쉴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거기 막 이렇게 편말 있잖아. 1km 이렇게 딱 왔는데 이거를 10번을 더 뛰어야 돼? 그만 갈까?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피로감이 상당한데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중추성 피로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죠? 근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죠. 누군가는 단순 작업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뭐 차이가 크죠. 자, 말초성 피로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젖산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육을 열심히 수축하다 보면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 돌리고 무산소 호흡하면서 젖산이 만들어지면 이 젖산 때문에 pH가 내려가서 산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산성 물질이 나오면서 pH가 내려가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근육 수축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밀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에 이게 소개됐었죠. 근데 최근에 나온 책은 이게 사라졌죠. 왜냐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pH가 안 변해, 몸에서. 그러니까 이걸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좀 어렵더라.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게인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마이오신 머리에서 ATP를 분해하면서 ADP와 인산이 되고 이걸 방출하죠, 바깥으로. 그지? 이게 미오신 머리에서 떨어지잖아. 그러면 무기인산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칼슘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인산칼슘이 되는 거야. 칼슘 인산이 되는 거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육 수축을 하려면 여기 트로포닌이 있고 트로포닌에 칼슘이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칼슘이 인산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칼슘이 트로포닌 자리에 못 온다는 얘기죠. 올 수 있는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수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인산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상대적인 칼슘의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많이 나와도 근소포체 바깥으로 많이 나와도 얘가 인산하고 결합하면서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곧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양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이 지지받고 있는, 근데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이게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나오죠. 그럼 근소포체에는 어떻게 이렇게 칼슘이 많을 수 있느냐 하면 근소포체 막에 ATP를 써서 칼슘을 능동수송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이 바깥에 있는 칼슘을 열심히 안쪽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한번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쭉 나오면 이제 여기 이제 칼슘이 막 뿌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 칼슘이 어떨 수가 있냐면 세포막에 칼슘 채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잘 빠져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는 칼슘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개의 칼슘이 나오면 실제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95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여기가 흥분의 자극이 계속 오면 나가는 칼슘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토탈 볼륨이 작아지겠죠. 그랬을 때 자극이 오면 여기서 뛰쳐나오는 칼슘의 양도 자꾸 반복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많이 반복이 되면, 이게 많이 반복이 돼서 누출되는 양들이 점점 쌓여서 데미지가 누적되면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근피로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타당해 보이죠? 의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글리코겐. 이 뭐지? 글리코겐이 뭐야? 그렇지, 포도당. 예. 포도당이 쭉 붙어 있는 다당류죠. 자, 오랜만에 또 이거 무슨 결합? 예, 알파 1,4결합에 그치, 알파 16결합이 있어야 뭐가 생겨? 가지가 생기죠, 가지. 예. 아밀로펙틴하고 글리코젠의 차이는? 글리코젠이 가지가 좀 더 많다. 그죠? 안 까먹었네. 예. 그래서 글리코젠의 양이 운동을 많이 하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글리코젠의 저장량이 줄죠. 실제로 몸에서 여러 가지 세포를 대상으로 글리코젠의 양을 줄여봤더니, 근육세포에서 글리코젠의 양을 줄여봤더니 근수축이 잘 안 되더라. 약간 현상에 대한 얘기죠. 어떤 기작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줄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근수축이 좀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새는 요거 잘 얘기 안 하니까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 피로. 자, 그 다음에 골격근의 종류를 한번 보면 우리 근육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 내장근 아니고 평활근.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골격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근과 속근. 지근은 서근이라고도 부릅니다. 근수축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짧은 순간 안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빨리 할 수 있으면 속근 아니면 지근인데 이 두 개의 이제 근육이 좀 달라. 그리고 지근과 속근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이 미오신 머리에 여기에 이제 ATP가 달라붙는데 이 ATP를 얼마나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가가 지근과 속근을 구분합니다. ATP를 빨리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노젓기 운동, 요 스트로크 운동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이게 ATP가 분해돼야 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근은 요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얘보다 빠른 거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지근과 속근의 비율을 확정 지어서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지근과 속근의 함유량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고 안 바뀝니다. 이거는 운동에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나이 때 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바뀌냐면 지근과 속근이 요 ATP 요거 분해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근육에서 이렇게 신경이 전달이 될 때 내 근육에 어떤 신경이 와서 결합되어 있느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흥분 전달을 빨리 하는 신경이 와서 달라붙어 있느냐, 그게 좀 느린 신경이 와서 달라붙어 있느냐, 이게 또 지근과 속근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채로 태어나니까 안 바뀌죠, 이거. 그죠? 운동한다고 없던 신경이 와갖고 막 생기고 뭐 있던 신경이 다른 걸로 교체되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근질 조사를 해가지고 얘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냐 이걸 판단해서 키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100m 단거리 주자를 시키고 싶으면 속근의 비율이 커야죠. 그래서 짧은 순간에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단거리 1등 누구지? 은퇴하신 우사인 볼트 갑자기 생각나요. 우사인 볼트 아저씨도 속근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태어날 때 속근의 비율이 높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를 마라톤을 시킨다. 그럼 좀 어렵지.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근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부분들이 많냐면 산화적 인산화 경로를 통해서 ATP를 얻어내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이 지근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혈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양도 많고요. 왜냐면 산화적 인산화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산소 운반 누가 하지? 헤모글로빈, 그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여기 근육세포한테 산소를 던져주나? 자, 가져가! 이렇게 던져줘? 뺏어와야지. 누가 뺏어오냐면 근육에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습니다. 요건 헤모글로빈보다 산소 친화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쥐고 있는 산소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안으로 산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 근데 요거 색깔이 미오글로빈 색깔이 약간 적색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골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기의 색깔이 빨간색이 됩니다. 붉은색 고기. 예. 속근은 에너지를 얻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속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속근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산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근육은 혈관이 잘 발달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산소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도 별로 없어. 그리고 미오글로빈도 함량이 높을 이유가 없죠. 이와 같은 근육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근육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있지 않아. 그래서 때깔이 흰색이 나옵니다. 흰색 고기와 빨간 고기의 차이죠. 흰색 고기에 뭐 있어? 닭날개 이런 거. 그러니까 빠른 순간에 엄청난 이게 힘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유리했나 봐. 그래서 그 아이는 흰색 고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닭고기도 보면 닭다리 안쪽 살 보면 빨갛죠. 닭고기 이렇게 겉에 하얀데 그거 먹으면 안에 빨갛죠. 그건 이런 근육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이게 흰 고기면 퍼석퍼석하다가 아니고 이게 속근이구나. 해당성 경로를 거치는 속근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드시면 됩니다. 뭐가 맛있는지는 개인차겠죠. 근데 닭고기는 전통적으로 아무 맛이 없는 고기죠. 무미에 가깝죠. 닭고기 맛은. 아무 맛이 없어. 닭고기는. 닭고기의 맛은 뭐가 결정하냐면은 뼈에 붙어있는 살들이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다 없다 에서 어떤 맛을 내는 성분들이 거기에 많아. 뼈에 붙어있어. 그래서 진짜 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살보다는 뼈 있는 걸 시켜 먹죠. 그게 이제 닭고기의 어떤 고수급인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게 맛이 느껴지게 하니까. 예, 그거를 이제 못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다 양념을 덕지덕지 발라갖고 먹는 거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근과 속근은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속근 안에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속근 안에서 이 둘은 전환이 가능해. 내가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속근이 산화적 인산화 경로를 따라가는 근육이 많아지느냐 아니면 해당 과정 경로를 거치는 근육이 많아지느냐 이건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속근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100m 달리기 같은 거 열심히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속근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 꽤 많은 퍼센트가 해당 과정 경로를 거쳐가겠죠. 100m 달리기는 전통적인 무산소 운동이죠. 그리고 엄청난 양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m, 200m 달리기 선수들은 몸에 근육이 많죠. 왜냐면 그걸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숨을 안 쉬고 뛰죠. 100m 뛸 때. 왜냐면 10초만 참으면 되잖아. 예, 우리야 20초씩 참아야 되지만 걔네들은 10초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숨을 막 과호흡 상태로 만들어서 이 상태로 해서 딱 뛸 때 숨 참고 그냥 쭉 가죠. 예. 숨 쉴 때 그 밸런스 깨지는 것도 고려해서, 그죠? 우리 100m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폭도 세죠. 보폭을 정확하게 셉니다. 그래서 몇 걸음 만에 안에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이제 속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죠. 이 한 걸음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빠를 것이냐 이걸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잠보폭으로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폭의 크기를 넓혀가지고 걸음수를 줄이죠. 네. 거기도 과학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근육들은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은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얘기하죠. 걔가 이제 30대 초반인가? 밖에 안 됐는데 20대 중후반부터 근육들은 점점 줄이기 시작해. 근육의 양이. 예, 그래서 뭐 힘을 옛날만큼 낼 수가 없는 거죠. 20대 극초반이 아마 근육이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딱 이때가 근육이 가장 풀파워를 낼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로 보면 이 선수들의 근육의 어떤 함량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장거리 달리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 슬로우 트위 치면은 요거 서근이란 얘기죠. 지근이란 얘기고 여기 속근이란 얘기인데 비율이 다르죠. 다 있는데 한쪽으로 100대 0 이게 아니고 다 있긴 있는데 그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지근과 서근의 비율은 태어날 때 결정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 깐나내기일 때 근질 조사만 하면 얘가 이제 앞으로 무슨 운동을 잘하게 될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와 더불어 근질 조사를 같이 하시면 우리 아이가 운동선수로서 재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속근 내에서 네. 에너지를 두 가지가 다르면 어떤 결과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을 하면 조금 느린 거죠. 속근 안에서도 이게 이거보단 빠르지만 이 안에서도 차이가 있죠. 속도에.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단계도 작고. 그 다음에 산소도 없어도 되니까 신경 쓸 게 없지. 이거는 날라야 될 게 많죠. 대신 지구력에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얘는 부산물이 없으니까. 산소가 이제 받으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부산물이. 이쪽은 부산물이 젖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해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쪽에 비해서. 대신 이쪽은 빠르고 순간적인 힘을 낼 때 많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근육들이 됩니다. 전체 근육의 토탈 볼륨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근섬유 안에 근원섬유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액틴, 마요신, 필라멘트 그 토탈 볼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만한 원통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만한 원통이 이렇게 하는 거 수축하는 거랑 그 힘 차이가 나죠. 그것들이 여러분이 내는 힘을 결정을 하고 근데 필요 없으면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육량은 빠르게 없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액틴 미오신이 예전에는 뭐 요런 세트가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100개 있었는데 운동 빡세게 하면 150개, 200개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세포 안에 내용물이 늘어나니까 세포도 커지겠죠. 좀씩. 세포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근섬유의 개수 자체도 늘어납니다. 양이 많아지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근육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밥 많이 먹어도 살 많이 안 찌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근육이 많으면 살이 안 찌냐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많이 먹으면 다 찝니다. 예. 뭐 원푸드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그냥 많이 먹으면 찝니다. 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과일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과일 먹어서 살 뺄 수가 없습니다. 과일은 살찌는 음식이지 특히나 밥 먹고 먹는 과일이 최악이죠. 우리가 후식을 잘못 먹고 있어. 후식이 아니고 걔는 전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먹어서 혈당량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밥 먹고 혈당량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에 과당이 많죠. 단당류가 많아서 과일 잘못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거든요. 밥 먹어서 가뜩이나 혈당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포도당을 때려붓는 격이랄까. 그래서 과일은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좋겠죠. 아침에 먹거나. 예, 저는 뭐 잘 안 먹어요, 과일.